엄마, 저희가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정이 급해서 그래요. 안 된다고 했다. 너희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엄마, 왜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려? 결국 이 집 나중에는 내가 상속받을 거 아니야. 그럼 기다려.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내가 받을 텐데. 왜 지금 당장 가져가려는 거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 집도 엄마 혼자 사시기엔 크잖아요. 우리도 같이 살면 되잖아. 어머님, 사실 요즘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나 나중에 건강이 나빠지시면 저희가 가까이 있는 게 더 낫잖아요. 요양원 가시는 것보다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좋지 않으세요? 그래, 알겠다. 오늘은 그냥 밥이나 먹자. 나는 손을 떨며 조용히 밥을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증거물, 그리고 음식물 분석 결과가 모두 나왔습니다. 두 분 중 누가 먼저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이건 다 저 여자가 계획한 겁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처음에 약 얘기 꺼냈잖아. 난 그냥 듣기만 했어. 지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당신이 먼저 엄마한테 약을 먹이면 요양원으로 보낼 수 있다고 했잖아. 그렇다고 장모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싸오냐? 조용히 하세요. 두 사람 다 공범입니다. 하지만 누가 주도했는지는 조사해 봐야겠군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했죠? 부족한 게 아니고 좀 필요해서. 필요해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몸이 좀 약해지게 하려는 거였고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가 주식 투자한다고 1억을 날렸다고요. 맞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다들 주식으로 돈 벌 때니까.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 어려운 걸 어머님 돈으로 메꿀 생각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리고 남편도 도박을 해서 수천만 원을 날렸어요. 도박까지 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소액으로 처음에는 진짜 소액이었어요.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커지더라고요. 한 번만 더 하면 따겠지 하다가 점점 커져서 누가 먼저 약을 사용하자고 했습니까? 저 여자가 먼저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먼저 얘기했잖아. 네가 어머님이 요양원에 가면 우리가 집을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 네가 음식에 약을 섞었잖아. 당신이 시켰잖아. 난 그냥 따라한 거라고. 경찰관은 두 사람의 다툼을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경주에 사는 70세 박유진입니다. 생일에도 명절에도 전화만 하고 얼굴 한 번 안 비치던 아들 내외가 갑자기 집을 찾아오더군요. 며느리는 직접 생일상을 차려주겠다며 음식을 한가득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곧 이들이 온 진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경각심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도 아들은 철이 없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통해 낳은 아들, 외동딸이었던 며느리는 둘 다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어요. 아들이 넘어질까, 다칠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을까 늘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건 다 해주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나서서 해결했어요. 그렇게 키우다 보니 아들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해졌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얻어야 했고, 남을 배려하는 법을 잘 몰랐어요. 그래도 남편을 닮아 머리는 좋았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공무원이 됐습니다. 저는 그게 참 자랑스러웠어요.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저는 내심 걱정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외동딸로 자라 회사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혼자 자라다 보니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죠.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밝고 싹싹한 인상이었지만 대화에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언제나 저희 믿어주고 도와주실 거죠? 그때는 그냥 철없는 농담처럼 들었는데 결혼 생활이 시작된 후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니 둘이서 잘 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부터 신경이 쓰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결혼식 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결혼식 비용을 많이 도와주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과 저는 평생 악착같이 살면서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버텼는데 우리 아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나 봅니다. 처음에는 그래, 부모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돕는 게 맞겠지 싶었어요. 저희 세대는 다 그렇게 자식들 결혼시켰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웨딩홀을 정할 때도 신혼여행을 계획할 때도 하나같이 비싼 것들만 고르더군요. 이왕이면 예쁘고 좋은 곳에서 해야죠. 결혼은 한 번뿐이잖아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어쩐지 조금은 믿게 보이더군요. 결혼은 한 번뿐이지만 부모가 평생 모은 돈도 한 번에 나가는 거란 걸 저 아이는 모르는 걸까 싶었어요. 남편과 저는 조용히 눈을 마주쳤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말 한마디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며느리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차피 부모님도 친척들 체면이 있으시잖아요. 너무 초라하면 안 되죠? 저 말을, 저 표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체면 때문에 돈을 보태는 걸까요? 이 결혼이 저희 부부의 체면을 위해 치러지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체면도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순전히 우리 아들 결혼이잖아. 그런데 왜 우리 체면 이야기를 하지? 그날 밤 남편과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 돈을 보태줘야 하나,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야 하나. 하지만 결국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어차피 한 번뿐인데 우리도 원하는 대로 해주자고.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보태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와줬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더군요. 식이 끝난 뒤 저희 부부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그저 계산을 마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의 신혼집 문제는 처음부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아들은 결혼하면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 아파트는 남편과 제가 젊었을 때 어렵게 분양받아 놓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그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생활이 어려워지면 전세를 줘서 월세라도 받으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자연스럽게 그 집을 신혼집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서울에 집이 있는 게 어디야? 월세나 전세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으면 된 거지. 저와 남편은 그 집이 아이들에게 든든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들과 며느리가 그 집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는 거였습니다. 엄마, 거기 좀 낡았잖아요. 요즘은 신혼부부들이 새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 집을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가면 안 돼요? 처음엔 장난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조르는 횟수가 잦아졌어요. 며느리는 직접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친구들은 다 새 아파트에서 시작해요. 저희도 좀 더 좋은 곳에서 살면 안 될까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그 집도 서울에서는 몇 억씩 하는 집이야. 더 좋은 데로 가려면 몇 억을 더 보태야 하는데 그건 힘들다. 아들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라는 듯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래도 우리가 첫 출발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하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결혼을 하는데 집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지금 집도 좋은 곳이야. 니네 직장도 30분이면 갈 수 있잖아. 남편도 결국 참다 못해 한마디 했어요. 지금 있는 아파트도 우리가 힘들게 모아서 산 거다. 새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신혼부부도 있지만 전세나 월세로 시작하는 부부도 많아. 그냥 있는 집에서 잘 살아라.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며칠 뒤 아들은 다시 찾아와 은근슬쩍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퇴직도 하셨으니까 연금도 나오고 혹시 조금 더 보태줄 순 없어요?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 힘들게 일하면서 모은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속이 상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힘들어. 그리고 살기 싫으면 다른 데 니들이 얻어서 살아. 그 말을 듣자 아들은 한숨을 쉬었고 며느리는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며느리는 결국 작게 중얼거렸어요. 우리 친구들은 다 새 아파트에서 시작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가 이 정도 해주는데 더 바란다는 것은 정말 너무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이 상했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이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났고 아들은 결국 우리가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 집에 대한 불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이 좀 좁아서 답답해요. 새 아파트였으면 시설도 더 좋았을 텐데. 아들은 직접적으로 불평하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간접적으로 계속 신경 쓰이게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부터 부모가 마련해준 집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감사함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우리가 준 집에서 시작했지만 결혼 후부터 우리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라 바쁘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은 뜸해졌고 우리는 아들 내외가 사는 집에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어요. 그래, 우리한테 불만이 있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요즘은 자식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서운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부모는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존재라는 것을요. 아들이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명절을 보내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전날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고기와 채소를 사고 생선도 신선한 걸로 골라왔죠. 남편도 곁에서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명절 음식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당신은 그냥 거들기만 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올해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따뜻한 밥상을 차릴 생각에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이 되기 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에 우리 둘 다 못 내려갈 것 같아요. 회사에서 명절에도 대기조를 두고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했어요. 그래. 일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명절이 뭐라고 명절이면 다들 부모님께 가는 거 아니었나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 회사에서 명절에도 바쁘다잖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그 다음 명절에도 또 그 다음 명절에도 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혼자 찾아오거나 전화 한 통으로 대신했어요. 엄마, 음식 준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히 드세요. 그 말이 어찌나 서운하던지 저는 남편과 둘이 허전한 밥상을 차리며 말했어요. 이제 명절에 부모님 뵙는 것도 옛날 이야기인가 봐요. 남편은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편하게 생각해. 우리도 이제 늙었잖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왜 매번 명절마다 핑계를 대는 걸까요? 한두 번이면 이해하지만 해마다 그러니 섭섭한 마음이 쌓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명절을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몇 년 동안 명절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서운함이었지만 점점 더 기막히고 답답한 일이 많아졌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한 제사 때였습니다. 마침 여름 휴가 기간이라 웬일인지 집으로 왔더군요. 저는 아들 내외가 함께 준비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야 남자니까 그렇다 쳐도 며느리는 그래도 같이 음식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제사 준비를 막 시작하려는데 며느리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잠깐만 방에 들어가서 쉴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명절에 피곤하기도 할 테고 먼 길 운전하고 오느라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사가 끝날 때까지 며느리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고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부엌을 오가며 슬쩍 방문을 열어보니 멀쩡히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속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분위기만 어색해질까 봐요. 그렇게 며느리는 첫 제사부터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부엌에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명절마다 바쁘다고 해서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일하는 며느리인데 피곤할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며느리는 명절마다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SNS를 보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올린 사진 때문이었어요. 거기엔 며느리와 친정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댁에는 일이 바빠서 못 온다면서 친정에는 멀쩡히 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며느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더군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다음 날이었어요. 아들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엄마 명절 끝나고 나중에 따로 식사 한번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도 다행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어느 해에는 아들 내외가 명절 당일에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음식을 차렸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밥상을 보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그냥 밖에서 외식할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새벽부터 시장에 다녀오고 하루 종일 정성 들여 차린 밥상이었는데 이걸 놔두고 밖에서 외식을 하자니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들은 애매한 표정을 짓다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명절에 다들 외식 많이 해요. 너무 힘들게 차리셨네. 그 순간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 그럼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니들끼리 외식하고 서울로 올라가라. 그렇게 한마디 하자 다시 조용히 식사를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는 명절이었습니다. 자식을 결혼시킨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이 남편과 저는 손주를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힘들게 낳았던 만큼 더더욱 손주를 보고 싶었어요. 나이 들수록 주변에 손주 재롱을 보는 친구들이 많아지기도 했고요. 시장에서 마주치는 친구들은 손주 얘기를 하며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넌지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손주는 언제쯤 생각해? 아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 인생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기 계획은 아직 없어서요. 손주를 꼭 가져야 한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투, 태도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단순히 손주 이야기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그냥 앞으로 우리 인생에 부모는 필요 없다는 뜻 같았습니다. 손주에 대한 아들과 며느리의 생각.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손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와 함께 있을 때 조심스럽게 다른 방식으로 떠봤습니다. 요즘은 늦게 낳는 부부들도 많더라. 아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더 행복하지 않겠어?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늘 같은 반응이었어요. 우리 나이 없이 살기로 했어요. 아이 키우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엄마도 해보셨잖아요. 지금 세상에선 아이 키우는 게 사치예요. 우리처럼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요. 며느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이 키우는 게 힘든 건 저도 잘 알죠. 하지만 저는 힘들어도 아이를 낳았고 키웠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언젠가는 그런 행복을 느꼈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아예 그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주 보고 싶으시면 친구분들 손주 보시면 되잖아요. 며느리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농담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아들과 며느리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해졌어요. 어느 날 아들이 한마디 덧붙였어요. 엄마, 우리가 아이 안 낳는다고 해서 실망하시면 안 돼요. 우린 우리 삶이 소중해요. 부모님 세대랑은 다르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모여 차를 마시는데 다들 손주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우리 손주가 이제 초등학생이 됐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난 주말마다 손주가 와서 같이 놀아줘.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재밌어. 저는 조용히 웃으며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자 친구가 물었어요. 유진 씨는 아직 손주 소식 없어?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직이야 곧 생기겠지 하고 대답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짧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우리 애들은 아기 낳을 생각이 없대. 친구들은 놀란 듯 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렇다더라. 그래도 막상 낳으면 키우겠지.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는 우리 아이들은 아이를 절대 안 낳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만큼 단호했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남편을 뒷바라지했고 아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손주를 보고 가족이 더 커지는 걸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손주를 기다리는 마음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아니,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아들 부부에게 손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 후 아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끔 연락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늘 돈 때문이었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너무 적어서 생활이 빠듯해요. 엄마, 이번 달은 좀 힘든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서울에서 맞벌이를 해도 돈이 부족하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처음엔 그래, 처음 맞벌이를 하니 적응이 안 되겠지 싶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아들은 공무원이고 며느리는 회사원이었어요. 맞벌이하는 부부가 아기도 없는데 대체 왜 그렇게 돈이 부족한 걸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돈을 보태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생활비가 좀 부족한데 이번에만 좀 도와주세요. 우리도 노력하는데 돈이 너무 빠듯해서요. 다들 부모님한테 도움 좀 받고 살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그래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다들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는다. 도대체 언제부터 부모 도움 없이 사는 게 이상한 일이 되어버린 걸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래도 아들이잖아. 힘들다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주자. 하고 말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남편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답답했어요. 정말 아들 내외가 빠듯해서 돈을 달라는 걸까? 아니면 부모가 당연히 도와줄 거라 생각하는 걸까? 어느 날 저는 호기심에 며느리의 SNS를 봤어요. 혹시 정말 생활이 어려운가 싶어서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새로 오픈한 프랑스 레스토랑. 분위기 최고. 이번에 산 신상 가방. 너무 예쁘지 않나요? 드디어 유럽 여행 다녀왔어요. 저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이게 생활이 빠듯한 사람들의 모습인가? 생활이 힘들다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고 명품을 사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건가? 순간 배신감에 머리가 띵했어요. 아, 나는 지금까지 이용당한 거구나.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그래도 피부치잖아.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어요. 남편은 늘 성실하고 건강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침이 점점 심해졌고 체중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폐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아프게 된 걸까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남편과 병원을 오가며 간병을 했습니다.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받았어요. 남편은 점점 말라가고 몸은 약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어땠을까요? 아들은 처음에는 자주 연락하더니 점점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아버지가 아프니까 병문안도 오고 위로도 해줬어요. 하지만 치료가 길어지고 상황이 나빠지자 아들의 태도도 달라지더군요. 전화하면 항상 바쁘다는 핑계만 댔어요. 엄마, 이번 주는 너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많아서요. 다음 주쯤 갈게요. 병원에 계신 게 마음이 아파서 차라리 전화로 하는 게 낫겠어요. 한 번은 간신히 병문안 와서 1시간도 안 있다가 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도 힘들어. 병원에 오면 기운이 빠져서 못 있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결국 남편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제 마음은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아들이 찾아오더군요. 저는 아들이 위로의 말을 해줄 줄 알았어요. 엄마, 힘드시죠? 아버지 없이 혼자 계시면 적응 안 되실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 꺼낸 첫마디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엄마, 아버지 연금은 얼마나 나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돈 이야기를 하다니 내가 지금 그 말을 왜 하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들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혼자 사시면 생활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연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순간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아들이 맞을까? 내가 낳고 길러온 아이가 맞을까? 너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중요해? 아니면 연금이 중요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말했어요. 엄마,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현실적인 얘기. 그럼 나는 이제 남편을 잃은 슬픔도 없이 돈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가?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들은 부모의 삶이 아니라 돈에 관심이 있다는 걸요. 그 후로 저는 아들과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한테 더 이상 뭘 해줘야 하는 걸까요? 부모는 평생 희생만 해야 하는 존재인가요? 남편이 떠난 후 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TV를 켜놓아도 밥을 차려놓아도 그저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만이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편하게 살아. 당신도 고생 많았잖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혼자인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가끔씩 창밖을 내다보면 옆집 할머니가 손주들과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 얼른 시선을 돌렸어요. 이제 나는 혼자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아들은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도 이제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생일이시죠? 그렇긴 하다만 무슨 일 있니? 저희가 생일 맞아서 한번 내려갈게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생일을 챙긴다고요. 그동안 명절에도 기일에도 오지 않던 애들이 나는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반가운 마음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도 들었어요. 그래 알겠다. 조심해서 와라.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몇 년 만에 아들 내외가 찾아온다고요? 그동안 돈 이야기할 때만 연락하던 애들이 나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이 방문이 단순한 생일 축하가 아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아들 부부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몇 년 만에 방문이었으니 혹시나 싶어 미리 시장도 다녀왔어요. 혼자 먹을 때는 대충 끼니를 때웠지만 그래도 아들 부부가 온다니 이것저것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생선도 사고 고기도 사고 나물도 준비했어요. 이왕 오는 김에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 오는데 허술한 밥상은 안 되지. 냄비를 꺼내고 채소를 손질하며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음식을 하는 내내 마음 한편이 이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갑자기 내 생일을 챙기겠다고 한 이유가 뭘까 하고 말입니다. 그동안 명절에도 아버지 기일에도 얼굴 한 번 안 비치던 애들인데요. 연락 없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 아들 부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그것도 내 생일을 챙기겠다고 오겠다고요. 불길한 생각이 들었지만 애써 떨쳐내려고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내 아이가 오는 건데 반갑게 맞아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음식을 하나둘 차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오랜만에 본 아들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며느리도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네요.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너무 밝은 모습이라 오히려 더 어색했어요. 아들은 몇 년 동안 얼굴을 비추지 않더니 마치 어제도 만난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이전에 있던 서운함을 전혀 모르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애써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와줘서 고맙다. 밥 준비해 놨으니 얼른 들어와. 아들 부부는 짐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들고 온 가방이 너무 컸어요.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니? 그러자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특별히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몇 년 동안 내 밥 한 끼 신경 쓴 적이 없었는데요. 며느리는 캐리어 가방에서 들고 온 음식을 하나둘 꺼냈어요. 갈비찜, 전, 국, 나물. 겉보기에는 정성껏 준비한 듯한 음식들이었어요.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음식에서 나는 냄새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나는 식당을 오래 했으니 음식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국물의 색깔, 갈비의 양념 상태, 나물의 질감. 그것을 보는 순간 음식을 만든 지 며칠이 된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거 직접 만든 거니?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어머님 드시고 건강 챙기시라고요. 나는 말없이 음식을 살폈습니다. 국은 이미 식었다가 다시 데운 것 같았고 갈비찜도 고기가 퍼석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물도 냉장고에 오래 둔 것처럼 수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바로 만든 음식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해도 솔직히 말할 아이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다. 같이 먹자. 우리는 밥상에 둘러앉았어요. 하지만 젓가락이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짝 국을 떠서 한 입 머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며칠 묵힌 국이다. 식당을 하며 수없이 음식을 만들었으니 국이 몇 번 데워진 것인지 정도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은 갑자기 음식을 싸들고 왔을까? 아들 부부가 내 생일을 챙긴다며 온 이유가 정말 단순한 축하 때문일까?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슬쩍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오랜만에 온 김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얘긴데? 아들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사실 저희가 요즘 좀 힘들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주식 투자도 좀 잘못돼서 또 집 문제도 좀 생겼어요. 무슨 집 문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어서요.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아이들이 결국 이 말을 하러 온 거였구나.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덧붙였어요. 어머님, 혹시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저희 앞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내 반응을 살피며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나중에 혹시나 대비해서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재산을 물려받게 될 테니까 지금 미리 정리해 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순간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너희 앞으로 바꾸라는 거니? 아들은 민망한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저희도 일부러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나는 그 순간 남편이 떠난 후 혼자서 버텨온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남편의 흔적을 떠올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는 관심도 없이 집을 내놓으라는 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정이 급해서 그래요. 나는 단호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다.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나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너희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그러자 아들은 갑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왜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려? 결국 이 집 나중에는 내가 상속받을 거 아니야. 나는 아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진짜 속내를 드러냈군요. 그럼 기다려. 아들은 순간 말을 멈췄어요. 내가 단호하게 한마디 던지자
며느리까지도 움찔한 눈치였습니다.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내가 받을 텐데. 왜 지금 당장 가져가려는 거야? 그건 아들은 말을 더듬었어요. 그러더니 곧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돈이 없어. 지금 안 도와주시면 우리 큰일 나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 집도 엄마 혼자 사시기엔 크잖아요. 우리도 같이 살면 되잖아. 나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고 내 생일에도 단 한 번 연락 없던 아이들이, 내가 필요할 때는 모른 척하던 애들이 이제는 함께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말없이 쓴웃음을 짓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사실 요즘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나 나중에 건강이 나빠지시면 저희가 가까이 있는 게 더 낫잖아요. 요양원 가시는 것보다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좋지 않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내가 언젠가 요양원에 가게 될 거라고 단정 짓고 있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모든 걸 정리하려는 거였습니다. 나는 손을 떨며 조용히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오늘은 그냥 밥이나 먹자. 내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자 아들 부부는 은근히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내가 곧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한 거겠지요. 하지만 나는 밥상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내 인생을 자신들의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겠다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면서 며느리가 무슨 말을 꺼낼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며느리는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아기가 생기면 아무래도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나는 멈칫했어요. 뭐, 아기를 가진다고? 아직 가지진 않았지만 저희도 이제 아이를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희가 출산을 계획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나는 찬물을 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던 그 아이가 이제 와서 손주 이야기를 꺼낸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집 명의만 저희 앞으로 해주시면 저희도 안정적으로 아기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손을 닫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손주 핑계를 대는 거니?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그래도 어머님도 손주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저희가 잘 키우려면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죠. 나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손주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말을 빌미로 내 집을 넘기려는 이 아이들. 미안한데 나는 손주가 생긴다고 해도 이 집을 넘길 생각이 없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도 계셨으면 어머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버님이 계셨으면 어머님 혼자 사시는 것보다는 우리랑 같이 사시는 게 더 낫다고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순간 그 말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오랫동안 외로움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이 아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남편의 부재를 이용해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내 말대로 하자.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요, 어머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상담해 볼게. 그럼 너희도 기다려. 내가 조만간 연락할 테니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안심한 듯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곧 집을 넘길 거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웠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몇 년 만에 찾아온 아들 부부, 생일이라고 가져온 음식, 그리고 집을 넘기라는 요구.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된 것 같았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해서 도저히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 속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데 그때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는 방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아니면 들어볼까? 그런데 문득 들려오는 단어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약이 효과가 있겠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문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당연하지. 서서히 몸이 약해질 거야. 그게 자연스럽잖아. 너무 빨리 효과가 나타나면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약을 섞었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몇 번 더 먹게 해야 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며 현실로 와닿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약을 섞었다고? 누구한테? 설마 나한테? 머릿속이 핑 돌면서 어지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꾹 참고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이 방법밖에 없잖아. 어머님이 그냥 집을 넘기실 리가 없잖아. 몸이 약해지면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집이 우리 거가 되겠지. 장모님 생일 음식 했던 거 가져오길 잘했어. 어차피 한 번 먹었던 음식이니까 우리도 의심받을 일은 없고.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졌어. 음식 맛도 그대로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나는 벽을 짚으며 겨우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어요. 아들 부부가 가져온 음식이 장모 생일 때 했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 약을 타기까지 했고요. 서서히 건강이 악화되게 하는 약을요. 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 한 짓이란 말인가? 내가 낳고 키운 아이가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정성으로 키운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돈 때문에요. 믿을 수 없고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방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효과가 너무 늦게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 아무리 그래도 당장 쓰러지면 수상하잖아. 며칠 동안 조금씩 먹게 해야 해. 그래야 병원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안 좋아진 거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도 조심해야 돼. 엄마가 너무 눈치 빠르잖아. 그 순간 내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를 이렇게까지 우습게 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려 했지만 가슴이 답답해서 제대로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손을 떨며 다시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면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아까 들은 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들고 방문 앞으로 가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어디에서 구했다고? 약사 친구한테 부탁했지. 일반 병원에서 처방을 하긴 하는데 심장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약이라고 하더라고. 맞아. 엄마 심장이 안 좋아. 그것까지 알고 준비하다니. 당신 정말 대단해. 마지막 남은 정마저도 그 순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내 피부치였지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돈줄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태연하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아들은 하품을 하며 식탁에 앉았고 며느리는 기지개를 켜며 주방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덕분에 오랜만에 편히 잤지? 며느리는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살폈어요. 어머님, 음식 맛있게 드셨죠? 생일 음식이니까 더 드세요. 나는 젓가락을 들고 천천히 반찬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져온 국을 한 숟갈 떴어요. 마치 아무 의심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아들은 내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예전 같지 않지. 전부터 심장이 안 좋더니 요즘 더 안 좋은 것 같아. 아들과 며느리는 살짝 안도하는 눈치였어요. 식사가 끝난 후 아들 부부는 나갈 준비를 했어요. 엄마, 저희 오늘 시내 좀 둘러보고 올게요. 오랜만에 경주 왔으니까. 나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왔는데 잘 둘러보고 와라. 어머님도 같이 가실래요? 며느리가 물었지만 나는 손을 저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그냥 집에 있을게. 너희끼리 다녀와. 아들 부부는 아무 의심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들이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사라지는 순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어젯밤 그들이 가져온 음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국, 갈비찜, 나물, 전, 그리고 핸드폰도 손에 꼭 쥐었습니다. 핸드폰 안에는 어젯밤 내가 들었던 충격적인 대화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 형사가 내 앞에 앉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신고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했어요. 경찰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내 진지한 태도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천천히 가방을 열어
들고 온 음식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 음식들은 어젯밤 내 아들 부부가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우연히 이 아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했지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방 안에서 속삭이던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그대로 경찰서 안에 울려 퍼졌어요. 약이 효과가 있겠지. 당연하지. 서서히 몸이 약해질 거야. 너무 빨리 효과가 나타나면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약을 섞었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몇 번 더 먹게 해야 해. 경찰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나는 경찰관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 음식에 분명히 뭔가를 넣었을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경찰은 즉시 실험실로 음식을 보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체포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살인 미수 혐의에 해당됩니다. 즉시 체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나는 가슴속에서 뜨겁고도 차가운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낳고 길러온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아들이 이제 경찰에 체포된다는 현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 아이들을 내 손으로 끝내야 할 때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경찰이 아들과 며느리를 체포하러 갔습니다. 나는 경찰서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충격과 당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은 나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엄마가 경찰을 부른 거야?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내게 한 짓을 생각해봐라.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경찰이 아들,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오해야. 그럴 리가 없어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경찰에게 매달렸어요. 우린 그냥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음식에서 약물이 검출됐고 결정적으로 어젯밤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깨달은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참담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줘.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 그 순간 경찰서 조사실 문이 닫혔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렇게 나를 떠났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경찰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연민마저 그 순간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차분한 분위기의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빼곡했고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맞이했습니다. 박유진 어머님 맞으시죠? 내 상담 예약한 박유진입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내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재산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나는 손을 꼭 쥐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을 열려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직접 내 자식에게서 모든 것을 걷어들이겠다고 말해야 하다니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재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제 아들 부부가 제 재산을 가져갈 가능성이 없도록 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유산 상속을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남편이 남긴 연금, 제가 사는 집, 그리고 제가 남겨둔 예금까지 그 아이들이 손댈 수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재산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내 말을 듣더니 펜을 들고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기부를 원하시는 기관이 정해져 있으신가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이나 힘들게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곳으로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 개의 기관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 중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으로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하면서 조용히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갑자기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선 사람들이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건 배신뿐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절차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나를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앞으로는 더 평온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천천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쌓여있던 짐을 이제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참아왔습니다. 아들이 결혼 후 점점 멀어질 때도, 생활비를 요구할 때도, 명절에 오지 않을 때도, 심지어 남편이 떠난 후에도 연락 한 통 없던 그 애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래도 언젠가 돌아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 자식은 나를 해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런 자식을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언제나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풍경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거리에 핀 꽃들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따스한 햇살도, 이제야 비로소 내가 진짜 나로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모두 내 삶에서 지웠으니까요.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도 가져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사람들도 만나면서요. 무엇보다 나를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 먹는 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대신해 사랑해주지 않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저처럼 속상한 마음을 안고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참고 또 참으며 상처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는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나를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바칠 필요는 없다는 걸요. 그러니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늦지 않게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는 이제 제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제 앞에 펼쳐질 새 삶만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저는 제 행복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